이번 차시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일반적 특징,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의 호우,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와 강수 위치 분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북태평양 고기압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의 호우를 분석할 수 있으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와 강수 위치를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 고기압 가장자리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기압 가장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먼저 알아야겠죠? 이 고기압은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 대기 대순환 중 헤들리 순환의 북쪽 끝에서 발생하는 하강 기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네요. 헤들리 순환의 북쪽은 하강 기류에 의해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육지라면 사막이 보통 자리를 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은 바다의 사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북태평양 고기압은 항상 같은 자리에 존재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름철에 우리나라 근방까지 굉장히 크게 확장했다가 겨울철에는 축소하여 동태평양 근처에 중심을 둔 채 작게 자리 잡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날씨와 연관이 된다면 바로 여름철이겠죠. 우리나라 여름철이면 대표적인 날씨 형태로 호우나 폭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에 모두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주나요? 네, 맞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온난 다습한 공기를 유입시켜 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여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게 되면 우리나라는 폭염과 잦은 소나기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교수님. 보통 고기압에서는 날씨가 맑은 것으로 알고 있어 폭염은 이해가 되는데 호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해요. 네, 맞아요. 고기압이 호우와 연관되어 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기압과 저기압 부근의 공기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 고기압은 저기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고기압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그 옆에 있고 또 그 저기압 옆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하기 마련이지요. 저기압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저기압의 동쪽 사면으로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서쪽 사면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고저기압은 서로 경계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저기압의 동쪽 사면은 고기압의 서쪽 사면이 되고 저기압의 서쪽 사면은 고기압의 동쪽 사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기압은 저기압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고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기 때문에 고기압을 기준으로 삼고 주변 흐름을 기술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답니다. 기준점이 자꾸 그 위치를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이 어렵겠죠. 이 같은 이유로 고기압 자체는 강수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그 가장자리는 강수를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된답니다. 그럼 고기압 서쪽 가장자리에서는 남풍에 따뜻하고 상승하는 바람이 불고 이 상승 공기가 결국 비를 내리게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즉 서쪽 사면이라고 항상 비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를 내리게 하려면 다른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한데 호우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하층 제트예요. 제트는 대기 상층에 존재하는 주변보다 풍속이 센 지역을 말하죠. 하층 제트는 대기 하층에 나타나는 주변보다 풍속이 센 지역이에요. 만약 이런 따뜻한 남풍의 하층 제트가 형성되면 주변 공기 위로 상승하며 흐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하층 제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북쪽 상층으로부터 건조하고 찬 공기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럴 경우 성질이 다른 남북의 두 공기가 서로 강하게 부딪혀
공기가 압축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형성된 하층 제트, 그리고 그 하층 제트가 강화되면 강한 대류온을 발달시키고 강한 강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강수가 일어나기 위해 다른 고려사항은 없나요? 덧붙여 두 가지 정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이슬점 온도입니다. 똑같이 하층 제트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느냐에 따라 강수량이 달라지겠죠. 이때 기온과 이슬점 온도의 차이를 살펴보게 되죠. 기온이 높고 기온과 이슬점 온도의 차이가 작을수록 더 습하고 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강수를 만들기에 더 좋은 조건이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슬점 온도가 크면 클수록 케이브로 표현되는 대기의 연직 불안 정도가 커져서 호우가 내리기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층 제트가 어느 고도에서 나타나느냐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형성되면 아무래도 불안 정도가 작게 되고 하층 제트의 고도가 낮아질수록 불안 정도가 높아져 강한 대류온이 만들어져 호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정리하면 북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하층 제트의 고도가 낮고 그리고 보다 더 습할수록 불안 정도가 커진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로 온난 다습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층의 건조 공기가 얼마나 하강해서 공기가 압축되며 하층 제트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층 제트를 형성하는 온난 공기의 고도와 수증 기량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지요. 2020년 7월 30일 사례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규슈 남단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검은 선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인데 하층 제트와 이 강수대가 이 라인을 나타냅니다. 강수대 북쪽에 있는 오산 지역을 보면 북서 계열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단열선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죠. 교수님, 그런데 이 사례에서 5,900선이 어떻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인지 알 수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듯 중요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예보관으로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의 위치를 아는 것은 강수 지역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찾기 위해서 예전부터 많은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501기도상에서 5880선을 찾는 것이죠. 그 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선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이 그림에 나타내었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는 강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겠죠. 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약에 따라 그 가장자리의 기압도 변하겠네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가장자리가 5880선에 위치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기압면에 가장자리가 위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알 수 있을까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출발점입니다. 여러 연구 끝에 많은 경우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기압에서 약 50 GPM 정도를 빼면 그게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구했어요. 다음의 사례들을 보시죠. 중심기압이 5910 GPM인데 50 GPM을 빼면 5860 GPM이 되겠죠. 그럼 5860 GPM선이 곧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실제 강수대 위치로 살펴보았을 때
그곳에 강한 강수대가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다른 여러 사례들도 같은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어요. 모두 중심 기압에서 50 GPM을 뺀 기압면을 따라 강수대가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 방법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알 수 있군요.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강수 조건만 만족하면 항상 강수대는 북태평양 가장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건가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는 그래도 강수대의 가장 남단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북쪽 건조 공기의 침투 정도와 상층 기압골에 의한 와도 이류에 의해 발달한 중위도 저기압에 따라 강수 구역이 넓어질 수도 있고 강수 집중 구역이 두 군데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다음에 모식도에서 보듯 골과 관련된 강수대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외에도 북쪽 저기압에 의해 강수대가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례를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와 일치하는 강수대로 추정할 수 있으나 실상 강수대 북쪽 경계는 상층 기압골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건조 공기가 더 강하게 침투하면 당연히 이 두 강수 구역이 병합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이 잘 버티고 있다면 매우 좁은 폭으로 굉장히 강한 강수가 내릴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사례에서 보시면 강수 요인 두 가지가 따로 발현하는 경우 54mm의 강수를 기록하였지만 상층 기압골이 강해 강수 구역이 더욱 좁아지는 경우 100ml의 강수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역시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야 하는군요. 네, 그렇긴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도 종관적인 분석은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그리고 북쪽으로는 상층골에 따른 한기의 남하 이렇게 두 개 정도로 정리해서 분석하면 쉽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2020년 8월 3일인데 모식도와 마찬가지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해 있고 상층 건조 공기도 내려오고 있어요. 레이더 관측 자료에서 A, B 지점을 보면 하나의 강수대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를 A에서 B까지 연직 단면으로 보면 집중 강수 구역이 두 군데로 관측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빨간 선이 위치한 부분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내리는 강수대이고 검은 선이 위치한 부분이 상층 기압골에 의한 강수대라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대한 분석은 강수대의 남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꼭 숙지해서 예보에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